국민들께서 어느 지역에 사느냐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정부를 믿고 신뢰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 정부는 이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윤 당선자는 앞서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이 줄을 이뤘으며 27명 중 여성 비율은 고작 4명입니다. 심지어 2030 청년은 단 한 명도 자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비대위가 당 혁신을 힘있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정치개혁, 또 대장동 특검, 민생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한 분만 모셨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도 문자 많이 받으시죠? 네. 당원들의 항의는 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이 됩니까? 뭐 내부 총질 하지 마라. 또는 왜 이명박 사면 얘기를 꺼내서 그러냐. 뭐 아주 민심에 거스린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점잖은 문자고요. 뭐 방송에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같은 욕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죠. 욕설하지 마시라고. 아니 근데 거의 꼬박꼬박 또 답장을 보내신다면서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하도 심한 욕설인 경우 보내면 어디 당원들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냐고 한다. 어렵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당원이고 지지자에서 무시할 수는 없고. 아 그러면요. 예. 당의 자산이면서 또 한편 그분들이 주장이나 말이 또 과다대표돼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현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제 구성 마치고 오늘 현판식까지 했어요. 네. 인선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평가들이 좀 나오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구상대로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야당에서건 또 다른 그룹이 뭐 가타부타 얘기는 좀 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가능하면 도와줘야 되는데 다만 그 조금 더 새로운 윤석열 당선인에 맞는 그런 또 지향하는 새로운 어떤 기풍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과거 댓글 사건, 댓글 공작 건으로 형사 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 있거나 김태호 비서관 말씀하시는 분요. 예, 네. 또는 뭐 그 최순실 사건 때 미르재단에 기업의 그 금품 출연 강요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다 알만한 분들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 하여튼 뭐 윤석열 당선인이 본인의 그런 뜻대로 취향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좀 잘 민심에 바탕을 둬서 특히 절반은 야당 쪽에 지지가 있다는 걸 늘 잊지 않고 협치에 손을 내밀길 바랍니다. 네. 선거 결과가 0.73%포인트 차이였으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아마 인수위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짧게 이 발언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눌까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방침은 뭐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절대 권력의 상징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고요. 그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 속으로 들어오고 청와대는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중요한 만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봄꽃이 지기 전에는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를 돌려드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그 아름다운 산책길과 일상을 회복하는 날에 청와대를 거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은혜 대변인 저 발언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다라는 규정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급한 일도 많고 또 다음 정부 출범할 때까지 시간적 제약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뭐 정부 조직도 개편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과 또 협의도 이렇게 해서 그게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청와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 문제가 또 원래 뜻대로 툭툭툭 되면 좋겠는데 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갑자기 또 용산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으로서는 뜻밖이고 신뢰가 많이 저하되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결론 내리기가 좀 어렵다면 뒤로 미루시던가. 어떤 게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 서두르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전 방침 자체에 애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좀 멋지죠. 청와대 구중궁궐에 있지 않고 사실 대선 때마다 나왔던 공약이에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가 경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못한 건데 네.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다면 저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 그렇게 자체로는 되길 평가할 바라고요. 만하다. 네. 그리고 뭐 용산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만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시민들의 항의, 데모 하는 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 그거를 지키고 그러려면 광화문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끝까지 관찰을 좀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준비가 덜 됐다면 좀 시차를 둬서 좀 이렇게 공감대도 구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싶은데 지금 보면 갑자기 용산이 등장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대외적 그런 인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첫 그 공약에서부터 이렇게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또 공감대도 안 된 걸 실행하려고 하는 걸 보면 졸속부실하지 않나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거는 좀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준비가 안 됐으면 뒤로 좀 미루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용산으로 가도 무방하지만 천천히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신가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용산은 좀 턱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용산에를 가는 건 거기 뭐 국방부 안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경우 따지면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접촉은 뭐 청와대 지금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미 국방 관련된 국방부나 합참이 있는 부서들이 딱 집적해 있는 곳인데 네. 거기를 지금 다 비워두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 국방이나 이런 데 상당히 걱정되는 안보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 끝나고 나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17개 했어요. 그중에 11개가 집무실 이전 관련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뭐 어디서 열심히 하시고 국민의 뜻을 잘 맞추고 그러면 될 일인데 지금 집무실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질의응답에서도 그냥 거의 대부분이고 그게 좀 국민들의 관심사로 올라가 있으면 국정의 우선순위에 저는 실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그 아젠다를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때요?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세종 방문했을 때 제2집무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약속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용산에 갈 바에야 세종시로 아예 집무실을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청와대 그대로 두고 네. 제2시 집무실 하면서 거기에 모든 부처가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도 있고 각 부처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회의하는 모습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의 지역구가 어딘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 세종시 아닙니다. 그 옆 동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 신구 권력의 갈등, 충돌 이런 신문들은 제목까지 쓰고 있어서 참 그런데 공기업 공공기관장 인선 문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사실 정권 바뀔 때 되면 늘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대변인 통해서 그 윤석열 당선인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빨리 그 조속히 그 회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했고 또 회동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조건이나 실무적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무조건 만나자. 저는 그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실행을 하길 바라고요. 며칠 전에 3, 4일 전인가 만나기로 회동을 했었는데 4시간 전에 무산시켰잖아요. 그랬었죠. 그건 국민에 대한 사실은 약속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공기업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충돌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신구 권력의 충돌이다 그러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윤석열 정부에 필요한 건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협의를 하면 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윤석열 당선인 측 쪽에서 그 핵심 측근되는 분들이 뭐 김호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을 하라든가 권성동 의원이 그렇게 예, 그렇게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을 그렇게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재판으로 이렇게 되풀이하면 안 될 일이고 더더구나 이제 뭐 그 사면 문제도 그것도 아주 반대가 국민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대의 명분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밑에서 충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사람 이름 거론하면서 그 재뿌리듯이 그러면은 사실은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정치력을 발휘를 하고 조금 이쪽 우리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쪽에 갖고 있는 정서를 고려해서 협치의 손길을 내민다. 그러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손 잡을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방금 사면 말씀을 꺼내셔서 아마 문자폭탄의 대부분 아마 그 내용일 것 같기도 한데 대의 명분은 약하다고 방금 언급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대의 명분은 약하지만 대통령의 예.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네. 전 대통령도 그렇고 법치주의라는 그 원칙을 관철하는 데 있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았으면 그 죄값을 당연히 해야죠. 그게 국민적 인식이고 정서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신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교도소 수감을 하는 건 국가적으로도 불행이고 또 수치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말씀했듯이 정치적 부담이나 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거를 퇴임을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푸는 게 어떠냐. 형식은 김영삼, 김대중 모델을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이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희 지지자층이나 뭐 많은 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호된 꾸지람을 하십니다. 그 꾸지람은 뭐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들으면서 여러 차례 좀 느꼈던 의문은 그거였어요. 김대중 당선인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촉구할 때는 어디까지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용서하겠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정말 뭐 좀 원한을 네. 푸는 것 같은 회원 차원의 그런 제안이었다면 이건 좀 종류가 다르지 않냐는 거죠. 네, 그 점은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대의 명분이 좀 더 약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도 사실은 없고 네. 그런 마당에 과연 반성도 잘 안 하는 분들이고 뭐 이런 분들한테 저 사면이라는 혜택을 줘야 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음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로 계속 또 사면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상당수의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그 국민적 정력을 낭비하고 소모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정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거여서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정말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지지파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할 수밖에 없을 경우는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그 좀 부담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무적으로 결단하고 그 정치적인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하는 거죠. 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대선 패배 이제 뭐 얼마 안 지났습니다. 패배 원인에 대한 당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의원님은 어떤 것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좀 아프죠. 그리고 지지자들도 허탈감이나 무력감에 좀 빠져 있고.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이제 그 아픈 구석을 드러낼 경우에 논란이 또 증폭되고 많은 또 상처에 소금 뿌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용히 있는 겁니다. 뭐 반성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상처가 났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쩌면 소금을 뿌리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넘어서야 우리가 탈바꿈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재보궐선거부터 지적받아왔던 겁니다. 독선, 오만 또는 그 진리를 독점한다는 그 오만 그리고 내로남불 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날새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패거리 의식으로 그냥 진영 논리에 젖어서 무조건 엄원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해서 이거를 바꾸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그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죠. 네. 총선에서도 보내주셨고 그런데 작년 재보궐선거부터 민심이 이반을 이미 하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그런 경고의 말씀이 있었을 때 사실은 엄청난 관성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공력이 좀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긴 합니다만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순간 하나 꼽아본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네거티브입니다. 네거티브. 예, 상대가 네거티브 엄청 했죠. 우리도 했고. 근데 정치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각오로 그런 비전하에 네거티브는 절대 안 한다라고 우리 당도 다짐했고 이재명 후보도 했고 그거를 끝까지 좀 힘들지만 또 하고 싶은 유혹도 있을지만 끝까지 견제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설사 패배를 했어도 원칙 있는 패배고 멋진 패배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 또한 네거티브 그 공방에 푹 빠져서 어쩌면 각 후보가 비호감도가 아주 그냥 극도로 나쁜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합니다. 네거티브도 굉장히 여러 층위로 진행됐잖아요. 네. 공방이 참 많았고 그중에서도 가장 이건 패착이었다. 정말 무의미한 네거티브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십니까? 뭐 윤석열 당선인 그 부인에 대한 뭐 준리라든가 뭐 등등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계획적 그러나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민주당 전체가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의 당 소속 의원이 아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네. 방송인이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으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무속 관련 논란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게 저게 정말 그렇습니다. 괜찮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예, 했었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고 그를 지향하는 당입니다. 또 그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가치인데 그런 거를 훼손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반성할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고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정확해야 바른 처방이 나오는 거니까 당내에서도 아마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당내엔 또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둘러싸고 내홍도 계속됩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25일에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비대위의 재구성 권한을 갖자는 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우리 초선과 또 다른 선배 의원들의 의견들을 잘 들어가지고 지혜롭게 결론을 잘 내주시고 그 결론에 따라서 당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귀한 말씀을 겸허하게 받들어 민주당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당 쇄신에 대한 소명과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이 부여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내홍, 사퇴 요구, 일축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뭐 논란은 있지만 뭐 내용까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그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그 윤호중 원내대표. 윤호중 그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고 비대위원장 맞지 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문제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금 상황이 출범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시 윤호중 비대위원장 체제를 뒤엎고 다른 체제를 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소모적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출범한 이상 잘 되도록 견인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잘 되도록 뒷받침해주는 노력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당원 당규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일단 맡게 돼 있는 겁니까? 당연직으로?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물러난 건 또 최고위원이 물러난 건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호중 원내대표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지도부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그 비대위원장을 물색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어려움, 뭐 또 목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일축하는 좀 강한 표현은 조금 좀 완화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사퇴 요구에 대한 뜻도 담겠다. 그러나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부득이 양해를 해달라. 다만 그 뜻에 맞춰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오히려 좀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대체로 중앙선관위원장도 그렇고 저 대체로 하는 물러나야 될 분들이 하는 분들이 말씀이 대체로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들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성실히 안 해도 되는데. 성실히 안 해도 되는데. 예. 24일에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 네. 선거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영상에는 25일로 예고를 했습니다만 24일에 선출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4일에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맞는 건 어떠냐? 이런 여론도 있어 왔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치로 따지면 그게 더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나 최고위원이나 그 윤호중 대표 사이에 어떤 그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는지 모르지만 4선 이상 간담회에서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부득이 자신이 맡게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여건 또 당장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한 결론일 텐데 지지자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또 특히 국민들 48% 그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좀 지켜봐야죠. 자, 초선 의원들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 따로 또 가졌고 거기서 비대위원장에게 민생, 정치, 검찰, 언론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이런 요구를 또 내놨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해야 될 게 많이 산적해 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잘 그 대선 패배에서 기운을 우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마음도 많이 무력감에 빠져 있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구성원들을 수습하는 게 우선 할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안 된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해서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 그래야만 했다는 어떤 효능감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것만 쫓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로 인한 분란이나 소모적인 정력 낭비는 또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 부동산 정책 꼽잖아요. 그 부분도 민주당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밀어붙이다가 시장에 맞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런 해석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물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드렸지만 그리고 또 노력은 했습니다만 성과는 못 보고 오히려 역작용이 많았거든요. 그건 뭐 결과 책임을 져야 되겠죠. 민주당 내부 쓴소리 하시면서 비판하면 역적으로 물린다. 일색, 그러니까 한 색깔만 있다. 다양하지 않고 이런 문제 제기하셨는데 여전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입니다. 어느 정당이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서 그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이견이 나온다든가 뭐 이럴 때는 막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듯이 하는 건 매우 반민주적인 행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색이기 때문에 성역화가 생기고 성역화기 때문에 맹종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패거리 의식이 생기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그 말을 했지만 사람을 누굴 바꿔서 뭐 쇄신한다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 식이고요.
이런 행태 문화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6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것이 그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선도적으로 제1당이니만큼 윤석열 당선인 체제가 들어서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치를 이끌고 주도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국민들께서 저희들에 대한 평가를 잘 해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청와대는 내주었지만 의회는 우리가 주도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각각 50%가 안 되는 지지를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 체제가 들어섰고 우리 국회도 지금 2년 전에 지금 170여 석을 얻었지만 지금 지지는 지금 5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각각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당내 일각에서는 이재명 고문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은? 네. 이재명 고문이 지방선거 앞두고는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재명 비대위원장은 어떠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쉬어야죠. 본인이 지금 심신이 많이 지쳐 있고 또 힘든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는 게 우선 본인을 위해서도 득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대선 패배의 장본인이잖아요. 지도부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은 지금 책임져서 물러나 있는 상황에 장본인이 그 당의 위기, 대선 패배에 대한 뒷수습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건 뭐 본인 뜻도 아닐 테고 본인이 자꾸 당의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나오게끔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히려 나를 더 이상 불러내지 말라. 의견 표명을 그렇죠. 하는 게 어떠냐.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까요? 오랜만에 어렵게 나오셨으니까요. 왜 평등법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요 문제 국회 통과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 않죠. 저희 당도 사실은 주도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 통과를 시키든지 공론화가 돼서 어느 정도 무르익게 해야 되는데 저희도 대선 앞두고 이제 표를 얻는데 워낙 일부 종교계의 완강한 그런 반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표가 잃지 못한다 이런 걱정 때문에 못했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발전은 평등법이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헌법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막 괴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은 되면 안 되는 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작은 눈송이를 굴려서 눈덩이가 돼가지고 멋진 눈사람이 되듯이 노력하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이 주제도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70% 가까운 국민들이 되게 찬성하거든요. 이 법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특정한 종교적인 목소리가 과대대표되면서 늘 막히는데 그렇습니다. 뚫고 나갈 의지, 역량 이게 지금 갖춰져 있다고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 반대하시는 특정 종교의 그런 성직자분들을 만나면 말씀이 되십니다. 걱정하는 거를 법안을 보여드리면서 뭐가 걱정되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소위 말해서 부풀려진 전혀 왜곡된 괴물화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되면 사회 문란이 되고 뭐 가정 파탄되고 질병이 풍골하고 뭐 이런 창궐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는 거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것이죠. 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국회의장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에 좀 힘을 쓰시겠습니까? 정치를 복원하는데 국회가 정치의 봉산인 만큼 제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회가 집행부에 대한 어쩌면 2차적 기구, 종속적 기구 또는 거수기 이런 걸로 전락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게 안 되면 끝없는 싸움이 정파적 대립이 있고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그런 정치를 복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의 리더십을 만드는데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선거구제도 좀 개편하고 국회법도 개정하고. 알겠습니다. 상반기 국회에서 만약에 대장동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반기 국회에서도 아마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국민들께서는 그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그 경위에 따라서 묻고 싶어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각종 파가 이해관계를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이제 뭐 상설 특검이니 별도의 특검이니 이런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진상을 밝히고
진상을 밝히는데 누가 특별검사가 하는 게 맞냐라는 건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하나 더 여쭤보고요. 여성가족부 관련해서는 당선인 쪽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만약에 해체를 하려면 정부조직법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여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러나 폐지를 그걸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그 법은 정부조직법 속에 들어가는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자칫 이 문제 때문에 장기 표류해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발휘하면 안 될 거고요. 우리 그 민주당도 여가부의 수정 보강이나 이런 뜻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적합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의 개편에 재조정, 기능, 역할 보강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적합점이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다 이런 생각 말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장기 표류 안 되도록 지혜를 양쪽이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정치적 대화를 통해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